전쟁 마지막 날에 소련군에게 붙잡힌 로쿠스 미슈는 모스크바로 이송되어 몇 주 동안 신문을 받은 후 재판 없이 굴라그의 여러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이감과 강제노동, 의무적인 침묵 속에서 거의 9해를 보냈습니다. 1954년에 베를린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가게를 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이 히틀러의 전화 교환원일 뿐이라고 반복했고 과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피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랐고 묻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뒤 왜 아무도 자신을 심판할 수 없을 때 말하기를 택했을까요?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은 것은 독일과 전 세계에 깊고 파괴적인 변화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치당은 그의 지도 아래 선전, 협박, 정치적 동맹을 결합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정권 초기 몇 년 동안 히틀러는 자신의 전체주의적 비전을 실행하는 데 봉사할 핵심 인물들을 주위에 배치하는 권위주의적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SA 돌격대와 SS 친위대와 같은 중군사 조직에도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안 및 시위 통제 기능을 담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탄압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힘러의 지휘 아래 SS는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보안, 반대파 박해, 절멸 정책 시행을 담당했습니다. 제3제국이 확고해지면서 SS는 잘 정의된 계층 구조를 가진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권력관리, 비밀 경찰, 소수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히틀러의 개인적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총통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되어 정권의 가장 어두운 결정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치 권력의 고위층에서 벌어지는 동안 로쿠스 미슈와 같은 인물들이 정권의 기구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최고층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의 개인보호 및 통신을 담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부대 중 하나인 총통 경호사령부 빅레이트 코만도 디 퓨러스에 합류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로쿠스 미슈는 1917년 실레지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겨우 2살 때 돌아가셨고 대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 직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조부모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고 그래픽 아티스트가 되기를 생각했지만 30년대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이러한 기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족사회주의당의 부상은 그의 청소년기와 일치했으며 그의 세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전, 안정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레지아에서의 삶은 대안이 거의 없었고 군대가 안전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성년이 되자 그는 직업학교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군 복무를 영구적인 선택지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 그는 새로 조직된 무장친위대 와펜 SS에 입대했습니다. 이 부대는 정규군과는 다른 SS의 군사 부문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의 입대는 깊은 이념적 신념의 결과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 정기적인 급여, 그리고 전망을 제공하는 훈련 체계를 확보할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징집 후 그는 신체 훈련, 무기 사용, 엄격한 복종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으며 망설임 없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총통의 엘리트 경호대인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레입스탄다르테 SS 에돌프 히틀러의 한 중대에서 야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 9월에 그는 전쟁의 첫 번째 대규모 작전인 폴란드 침공에 참여했습니다. 그 징역 중에 그는 적의 포격으로 가슴에 중상을 입어 몇 달 동안 전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야전 병원으로 옮겨져 오랜 기간 회복했습니다. 그의 상태로는 전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를 신체적으로 덜 힘든 임무로 재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그의 삶의 경로를 바꾸었고 그는 전투 사단으로 돌아가는 대신 SS의 내부 서비스로 파견되었습니다. 1940년에 그는 히틀러의 개인 보안을 담당하는 작은 분견대인 총통경호사령부 베글레이트 코만도 디 퓨러스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소수의 엄선된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기능은 지도자의 물리적 보호와 메신저 및 통신 업무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미슈의 이 부대 전보는 개인적인 요청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의학적 상태와 공석을 채워야 할 필요성에 기반한 행정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전 중대의 일가의 병사에서 총통 주변의 소수 집단 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일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호 속의 전투병이나 훈련병이 아니라 독일 국가 원수에게 가장 가까운 경호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지체 없이 명령을 수행하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중함이 주된 규범이었습니다. 총통경호사령부는 보안기구의 연장선이었지만 훨씬 더 엄격한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지속적이지는 않았지만 가능했으며 이는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어떤 실수라도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슈가 히틀러를 처음 직접 본 것은 1940년 베를린에서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공식적으로 경호대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소개나 대화는 없었고 그는 그저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지나가는 히틀러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연락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장면은 친밀함 없는 근접 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슈는 총통이 이동하거나 여행하거나 다양한 총사령부에 머무를 때 동행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고 히틀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설치되는 개인 전화 교환대에서 교환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신저 임무는 사무실, 부처, 군 지휘부 간의 기밀 문서와 메시지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시되는 경로를 따라 종종 관용차를 타고 빠르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움직여야 했습니다. 통신 업무는 훨씬 더 섬세했습니다. 그는 회선을 열고 암호화된 통화를 연결하며 총통의 개인 통신 시스템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오류나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시스템은 이 네트워크에 의존했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총사령부의 분위기는 엄숙함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장교, 보좌관, 비서, 경호원들은 불필요한 몸짓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권력은 고함이나 과장된 시위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긴 침묵, 고정된 시선, 건조한 명령으로 행사되었습니다. 미슈는 이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복도 사이로 사라지고 주의를 끌지 않고 걷고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비가시성 능력은 그의 상급자들에게 높이 평가되어 그를 수년간 그 직책에 유지시켰습니다. 그 자신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베르잘츠베르크의 베르크호프나 베를린의 총리청과 같은 히틀러의 거주지는 미슈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이동 시 그는 전화 교환대 이전을 동반하고 총통 도착 전에 회선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활동 기간 내내 경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정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설치, 테스트, 연결, 감시. 성공은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복도를 걸을 때 직원들은 비켜서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소한 대화나 의례를 벗어난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행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특별 열차, 비행기 또는 호송대를 타고 이동했으며 그의 보안 및 통신팀도 그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미슈는 이러한 이동의 일부였으며 항상 장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고 연결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중단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총통을 위한 방탄 객차로 개조된 아메리카라는 열차에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통신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비행장에는 그가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임시 장치들이 설치되었습니다. 각 이동은 규율과 조정을 요구하는 물류 작업이었고 미슈에게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밀 유지 규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다른 경호원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끊임없는 짐이었지만 동시에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들은 것은 반복하지 않는다. 전화 통화에는 민감한 군사 데이터, 장교 이름 또는 전략적 지시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미슈는 듣지 않고 듣고, 이해하지 않고 기록하며 묻지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패턴이 총통 경호사령부에서의 그의 전체 경력을 규정했습니다. 미슈의 개인적인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결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교환대 근무와 경호원들과의 출장에 의해 제약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전쟁과 비밀로 점철된 삶 속에서 짧은 정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적인 환경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에서도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보스슈트라스에 위치한 제국 수상부에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공식 전화 교환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방은 보좌관 사무실과 기술 부서에 둘러싸인 한적한 복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총통의 개인 통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케이블, 스위치,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금속 지지대에 걸려있는 헤드셋이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여 국가 원수와 각 부처, 변경, 군사지휘부 간의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한 코드와 암호화된 회선으로 복잡했으며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오류라도 중요한 통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에 깊었던 미슈는 베를린과 폴란드, 프랑스 또는 노르웨이의 변경 간 통화를 아주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그의 업무에서 규율은 완벽했으며 오류의 여지가 전혀 없었고 신속함과 정확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상부의 분위기는 끊임없는 침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소리 없이 복도를 오갔고 근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미슈의 통신반에서 나는 전기 소음이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명령은 간결했고 말의 교환은 최소한이었습니다. 힘러, 괴벨스, 괴링 및 다른 고위 인사들은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인사의 몸짓 외에는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그곳을 오갔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신체적, 언어적 접촉은 최소한이었고 계층은 단순한 몸짓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수상부에서의 업무는 보이지 않는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미슈는 빠르게 적응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찰하고 관여하지 않고 들으며 주의를 끌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기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 중단 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 밖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서들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연설문을 타이핑하고 문서를 필사하며 공식 서신을 준비하는 데 전념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우는 멀고 거의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냉담함과 친밀감의 부재가 시스템의 일부였고 침묵은 불문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슈는 1942년에 몇 년 전에 만났던 게르다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짧았으며 며칠간의 휴가와 수상부의 선물, 2상자의 와인과 현금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미슈의 일이 여전히 그의 우선순위였지만 결혼은 그가 살고 있던 환경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한숨 돌릴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무 중 휴식은 항상 짧았습니다. 매일의 일상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상부는 히틀러의 주요 작전 중심지가 되었고 미슈의 출장은 줄어들었습니다. 히틀러를 그의 장군들과 다른 부처들과 연결하는 역할은 오랜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전화 연결의 금속성 소리와 끊임없이 오가는 회선은 그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규율은 여전히 중요했으며 작업 속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베를린 폭격이 심화됨에 따라 수상부의 보안 조치는 강화되었습니다. 지하 통로 및 방탄 입구에 추가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슈는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필요할 때 장비를 옮기고 건물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밖에서 폭탄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시스템은 계속 작동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수상부의 지하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역학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총통 벙커에 완전히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지하에 조직되었습니다. 공간은 더 좁아졌고 창문은 사라졌으며 공습 소음은 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조건은 억압적으로 변했지만 작업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서들은 타이핑을 하고 장교들은 명령을 내렸으며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고위 인사들이 복도를 지나갔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슈는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를 둔 채 연결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위치는 의사결정권자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웠지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역설이 그의 경험을 정의했습니다. 항상 존재했지만 완전히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침묵의 규율은 그의 개인 생활에도 미쳤습니다. 아내를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게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물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정생활은 비밀과 기밀이 가장 중요했던 그가 일하는 환경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베를린이 더 많은 폭격을 받으면서 미슈의 근무 조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시가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에도 케이블, 연결 및 전화 시스템은 끊임없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앙교환대는 계속 작동해야 했습니다. 일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월 베를린이 이미 소련 포병대의 끊임없는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구제국 총리관저 정원 아래에 건설된 지하 복합시설인 퓨러 벙커로 영구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벽, 환기 시스템, 강화된 통로로 설계된 그 피난처는 정권의 마지막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로스 미쉬는 히틀러, 군대, 그리고 여전히 작동 중이던 부처들 사이에 마지막 연결선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 전화 교환기를 옮겨 그곳에 자신의 직책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하 벙커는 그의 유일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합시설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표면에 더 가까운 포어 벙커와 히틀러가 가장 가까운 측근들과 함께 거주하는 깊은 층이었습니다. 이 좁고 창문 없는 공간에는 작은 침실, 임시사무실, 회의실, 비서실, 전기주방, 그리고 총통의 개인 집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조명은 인공적이고 깜박거렸으며 공기는 담배 연기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발정이 소음이 지상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미쉬는 케이블 스위치, 헤드폰에 둘러싸인 통신실에 자리 잡았고 전화가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하 생활은 강제적인 일상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남은 식량으로 작동하는 작은 주방 덕분에 식사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빵, 수프, 커피는 적은 양으로 제공되었고 도시의 나머지 지역은 극심한 부족을 겪었습니다. 비서들, 당직 장교들, 보안 요원들 사이에 교대가 분배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련 포병대가 근처 거리에 충격을 가할 때 벽을 따라 전달되는 진동을 제외하고는 지상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음은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폭탄의 메아리가 통로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몇 주 동안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소식은 점점 더 암울했습니다. 다양한 주둔지에서는 더 이상 병력이 남아있지 않다거나 명령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도착했다거나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커의 기능은 순전히 관성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것이 회복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를 계속 받고 서류에 서명하고 베를린에 남아있는 장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날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대화는 점점 더 짧아졌으며 움직임은 더욱 억제되었고 침묵은 더욱 분명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주 동안 퓨러 벙커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일부 고위 인사들은 작별 인사를 하거나 총통의 마지막 지시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 곁에 끊임없이 머물렀고 보르만은 그의 집무실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힘러와 괴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반역죄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쉬는 그 남자들이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문 반대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연결선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히틀러의 모습은 육체적 소모와 고립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발을 질질 끌며 걸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때로는 시선이 멍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지도를 검토하고 병력이 없는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실행 불가능한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접한 방에 자리 잡은 에바 브라운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으며 마치 외부 세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모임을 조직하고 커피를 나누거나 비서들과 대화하며 항상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쉬의 전화는 점점 덜 울렸습니다. 서쪽과의 연결선은 하나씩 끊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월 말에는 여전히 작동하는 유일한 연결선은 내부 연결선이거나 상징적으로 저항하는 근처 주둔지와의 연결선뿐이었습니다. 4월 25일 베를린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벙커는 지휘본부에서 출구 없는 피난처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긴장은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30일 오후 직원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오토 균셰는 히틀러의 개인 방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와 흥분하지 않고 총통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바 브라운도 그의 옆에 생명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억눌린 속삭임으로 퍼져나갔고 즉시 이전에 합의된 지시가 이행되었습니다. 시신을 싸서 정원으로 옮겨 휘발유로 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쉬는 외부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통신실에서 연기 냄새, 계단을 오르는 열기,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을 감지했습니다. 퀸셰는 유니폼에 얼룩이 묻어 있었고 보르만은 복도에 말없이 서 있었으며 괴벨스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쉬는 몇 초 동안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괴벨스 가족에게도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막다는 6명의 자녀가 제국의 붕괴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비명이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방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미쉬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 의사와 조수들의 황급한 움직임, 그리고 통로를 휩쓴 갑작스러운 침묵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고 그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들 동안 벙커는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지하철로 향하는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항복하기 위해 소련군 전선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보르만은 혼란 속에서 사라졌고 괴벨스는 히틀러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총리직을 맡은 후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쉬는 대피 명령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베를린 한가운데 연기로 가득 찬 거리와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측면 출구 중 하나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른 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치 권력의 심장부 지하에서의 체류는 끝났습니다. 퓨러벙커 통로의 침묵과 이해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는 종말의 메아리로 특징 지어진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의 증인이었습니다. 벙커가 붕괴된 후 제3제국의 잔해가 베를린의 폐허 아래 묻혔을 때 로후스 미슈는 소련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도 변호도 없었고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다음 9년 동안 그의 삶은 신문, 이송, 그리고 소련의 어떤 구석에서 강요된 침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고위 지휘관도 아니었고 정치적 결정 기록에도 없었지만 히틀러와의 친분 때문에 그냥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루비앙카에서 처음 몇 달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매일 신문을 받으며 총통의 마지막 날들, 비밀회의, 그가 기억하는 이름들, 그리고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꾸며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미슈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때문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들을 죽이려고 때린 적은 없지만 그를 꺾기 위해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진술서에 서명하고 이름을 대고 유용한 이야기를 제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신이 기술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지내는 동안 그의 가족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했고 편지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는 서류도 돈도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하는 주소까지 혼자 걸어가 문을 두드렸고 그의 딸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러시아에서의 어떤 날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곳에서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후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구점을 열고 낡은 물건을 수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질문을 피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다른 이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할 상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건 진술은 아무에게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역사는 쓰여 있었고 미묘한 차이를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공개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충분히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자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 끝까지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90년대부터 그의 첫 언론 진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감정 없이 대답했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후회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태도는 부인으로 들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사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세계는 기술적인 소통의 세계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념이나 공동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기능과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책을 쓰는 것을 거부했고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무렵 그는 자신의 회고록을 기록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꾸밈없이 자신의 관점에서 사실을 이야기했고 해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최후의 증인이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히틀러와 함께한 자신의 작업, 총리실에서의 나날, 벙커에서의 오후, 마지막 날들의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는 비난도 사과도 거대한 폭로도 없었고 단지 반세기 이상 간직해온 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만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뉘우침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겪었던 일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굳건히 버텼고 재활이나 박수를 구하지 않았으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단지 묘사할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늦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히틀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자신에게는 괴물이 아니었고 자신을 존중하며 대했으며 엄격하지만 올바른 상사로 보았고 그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문장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 총통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이미지가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권의 범죄를 부인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그것들을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고 자신의 즉각적인 환경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슈는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예나 추모 없이 매장되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그에게 언론 보도가 주어진다는 단순한 사실에 항의했고, 다른 단체들은 그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로후스 미슈의 삶은 권력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 권력과 동행했던 한 증인의 기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전쟁, 패배, 투옥, 그리고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로의 귀환을 거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었으며, 그를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것은 질문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습관이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벙커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죽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화교환원의 일상과 20세기를 특징지었던 정권의 그림자 사이에 놓인 불편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